네,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기 전에 이 DM 파일럿 프로그램을 출시하자마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아직 디파이 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만큼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또 NFT와 관련돼서 이 기존 정부 금융 기관들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또 악용이 되어질 수 있는 소지도 보이는데 FATF 지침의 한계가 없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저는 그 한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지침이긴 한데 국가에게 사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네. 그다음에 적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FATF는 그 많은 프로젝트들이 책임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들이 탈중화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각국의 당국자들이 프로토콜 소유자, 운영자를 식별해서 VASP 표준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즉 특검법처럼 그런 규제를 적용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죠. 네. 사실 기술이나 서비스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개별 사례별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파이는 국가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 VASP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맞춤형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빈틈없는 규제 적용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에서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지침에 대한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라는 주문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실 이런 부분은 정부 당국자들이나 나라별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지 고무줄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기존 가상자산 사업계에 계신 사업자분들은 사실 이런 규제 방안을 좀 기다려왔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처음에 일을 벌려놓고 났는데 나중에 와서 이 리플처럼 갑자기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 당국의 정확한 규제안을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게 또 이 나라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지 헷갈려 하실 것도 같아요. 위원님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적용에 대한 룰이 좀 클리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명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트래블 룰이나 AML 사실 크게 본다면 다들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나라마다 각 국가마다 정권에 따라서 그 입맛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지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와 당국자들의 어떤 그 암호화폐 이 쪽에 대한 그 편향적인 입장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 그 산업의 성장이 많이 제약으로 작용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뉴스가 잠깐 떠서 봤더니 우리나라 그 암호화폐 적용 지수가 17위에서 40위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제적으로요. 이게 그만큼 정부의 규제가 심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파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채택되는 그런 비율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전되는 트랜잭션되는 자산의 한 15% 정도만 적용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디파이 프로젝트 같은 것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채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때는 많은 그 사회적인 지탄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심지어는 코인충이라는 그런 얘기, 지금은 이제 듣기 힘듭니다만은 지금은 코인을 안 하면 오히려 루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만 예전에는 코인충이라는 그런 말이 생성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쪽에 집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불나방처럼 묘사하면서 반사회적인 그런 어떤 사업이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제 생성을 시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다, 이제 사기다.
그리고 거래소는 도박장과 같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본다면 얼마 전에 8천만 원까지 넘기면서 그 당시는 한 2,800 정도 됐었나요? 그쵸. 말씀을 하실 때 네. 근데 지금 8천만 원까지 간 상황에서 과연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게 특검법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 3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궁극적으로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한술 더 떠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님이죠. 이분이 작년이었죠. 가상 거래소 200개를 모두 다 폐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국회에서 이제 잘못된 길을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최근에 며칠 전에도 마크 저커버그가 그 페이스북을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리브라라는 코인으로부터 DM 그리고 요번에는 노비까지 네.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블록체인에 그쵸. 대해서 열정이 넘치는 네.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 그 최근에 그 3,100억 달러의 그런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압도적인 최고 부자가 됐죠. 이분은 도치코인이나 블록체인을 펌핑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 남은 이유 잘 아시는 그분은 비트코인이 10배 간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DCG의 그레이스케일 DCG하고 그레이스케일. 베리 실버트는 그 디센트럴랜드에서 땅을 네. 사라라고 트위터를 날리기도 하였고요. 네. 잭 도시 같은 경우는 트위터 이제 스퀘어의 CEO죠. 잭 도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그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은성수 그 어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궁극적으로 암호화폐와 자기네 사업과 그다음에 거래소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리더가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이슈가 그렇죠. 뜨겁죠. 네. 여야의 의원들이 모두 입을 맞춰서 이구동성으로 그리고 거래소에 운영하시는 그런 업계분들도 암호화폐 과세의 어떤 그 시기상조를 말씀하시면서 1년 유예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남기 부총리 겸 그 기재부 장관께서는 그 확고한 입장으로 네. 예. 과세하는데 유예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기재부에서 디파이에 대해서 이자 수익으로 25% 원천 징수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참 세금을 네. 거둘 적에는 권리만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한 몇 년 됐죠? 몇 년 동안 그 국민을 위해서 거래가 원활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투자자 보호, 투자 환경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잘 하셨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과세,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과세와 관련된 새로운 개정안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기재부에서 강경하게 유예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와중에 갑자기 디파이에 대한 과세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투자자들은 좀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P2P 디파이 방식의 경우 이게 과세 대상인지 만약 과세 대상이라면은 어떻게 과세를 할 건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을 하셨어요. 이 해당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거는 같거든요. 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참 당혹스러운 그런 네, 25% 세금을 네, 걷겠다고 하니까 내용들은 아시죠? 네.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연소득이요, 종합소득에 합산해가지고 이제 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참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 기재부가 정확히 산업에 대한 신기술이나 그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섣부른 답변을 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자 수익을, 이자 소득을 원천징수라고 했는데 이 디파이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된 P2P 방식으로 네.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개입하지 않고
저는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A, B라는 두 분이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개입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디파이의 원칙인데 그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라 그러면 가서 모든 것을 보고선 너는 누구고 신분 확인도 해야 되고요. 얼마의 돈이 갖고 이거에 대해서 다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원가까지도 확인해야지 이제 네. 그 원천 징수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자라고 하면 금전을 대여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부는 그간 얼마나 화폐라는 말 쓰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이렇게 쓰는 것도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상 자산으로까지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금 걷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화폐가 됩니다. 금전이나 화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기술 그리고 산업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이나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심사숙고하고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